네,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과 함께 선거 판세를 살펴보는 캠프 대 캠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수석부 위원장, 이충형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준비한 오늘부터 유세차 보니까 방탄 유리막이 이제 오늘부터 앞에 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서울에서 노인과 청년을 아우르는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제 15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금 흐름은 민주당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계속 보십니까? 뭐 긍정적이라보다는 그냥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께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화가 나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쌓아왔는데 이거를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바로 그 시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는 상태이고요. 사과와 반성이나 이런 것도 지금 명쾌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시의 계엄이나 탄핵 이런 것들을 옹호했었던 인사들이 선대위의 주요 보직을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습니다만 그걸 당에서 엄격한 조치로 해서 출당시킨 것도 아니고 제발 탈당해 주세요 부탁해가지고 지금 탈당한 모양새인데 그 뒤에 윤버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김계리 변호사, 이분이 뭐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개몽당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또 입당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오늘도 이 자유통일당의 구주와 이 대통령 후보, 네. 그분이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이른바 이 자유통일당의 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 주류 세력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극우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이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예. 그 심판 심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완전히 바꿔달라라고 하는 기대 심리까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이제 조기 대선 15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조기 대선이 이제 말 그대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진짜 대선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태까지는 저희 국민의힘이 당내외적으로 제대로 뭉치지를 못했었고요. 또 김문수 후보가 국민들 앞에 선 지가 사실은 40일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사실 인지도나 대중성 뭐 이런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약 10년 가까이 사실은 정치적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지금은 이제 추격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그동안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8명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자들을 이겼고 또 한덕수 후보와의 사실 단일화 관련한 파동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더 단단해졌고 또 그 김문수 후보만의 드라마, 서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 이런 것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동안 사실은 보수 지지층이 제대로 뭉치지를 못했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 보수 지지층을 자꾸 극우 보수층과 자꾸 연결시키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사실은 후보 단일화 문제 이런 부분들로 원심력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예. 구심력이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앞으로 당 내외적으로 강한 추동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부터인가요? 한동훈 전 대표도 지원 유세에 합류하는 건가요? 네, 내일부터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또 대구, 충청 이렇게 해서 한동훈 후보도 유세 지금 아직 김문수 후보와의 합동 유세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적극적으로 유세전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에 전북 군산 유세 과정에서 커피 원가 120원 이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지금 고발전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자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맞고발하겠다고 지금 예고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지금 각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선 낙선 목적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됩니다. 이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 이거를 양쪽에 따옴표를 쳐가지고 마치 이재명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냐 그렇게
뭐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예. 그래서 전 그 지점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운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당의 어떤 대표자로서의 적절한 행위인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마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파 챌린지를 했던 것처럼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기 위한 것을 어거지로 지금 따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예. 당시 2019년도의 일입니다. 이재명 당시에 경기도지사였죠. 남양주의 계곡 문제,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의 이 계곡들에서 불법적으로 뭐 이 백숙을 판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연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이 불법적인 문제를 좀 정리하고자 당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의 맥락은 뭐냐면 이 힘들게 땀 흘려서 이 5만 원짜리 백숙을 파는 것보다 커피나 이런 거 지금 여기에 이 계곡을 싹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럼 여기에 경관을 보거나 이럴 때는 카페나 테라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요즘 커피값도 싸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일종의 이 설득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상인들과 함께 이야기해가면서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고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 지원책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불법이 아닌 상황으로 모든 시민들이 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성과인 거죠. 그런데 이 맥락을 다 무시하고 마치 커피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 선거전에서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양측 모두 법적 대응까지 간 만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 또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알아보니 120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예. 말은 뭐냐면은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에 들어가는 다른 재반 비용을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예. 단순히 재료비만을 원가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지금 그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은 자영업자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게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또 경제 인식에 대한 어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 이번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과라도 하면 되는데 사과를 안 하시고 맥락이 어떻다 다른 부분들은 간과됐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더 이런 파문이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어제는 같이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오늘인가요? 네, 이준석 후보를 만나서 오늘 우리 지지자들이 본인 지지자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이 어제 토론의 MVP는 이준석이래 막 이렇게 엄청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엄청. 근데 이게 거의 그거잖아요. 단일화를 위한 그 제안 같은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 힘 되게 많이 마음고생 많은 거 알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호하던데요.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확실히 선을 긋고 있죠. 예. 하지만 이제 정치라는 것이 가능성의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예.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이준석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지내셨고 지금도 보수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으시긴 하지만은 앞으로 또 본인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고 또 몸값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며칠이든 얼마간은 선을 그을 수 있겠지만은 예.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장기적으로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본인의 장기적인 정치 진로의 관점에서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혁신당이 사실 지금 국회의원 3석의 미니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당사에서
아주 작은 군소정당이 뿌리 내리는 경우가 살아남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앞으로 장기적인 자신의 정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예. 그래서 이거를 빅텐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장기적으로 이 참된 보수의 가치를 함께하고 또 이재명 독재 정권의 출현을 막는데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가능성의 영역은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칭찬이 오늘 굉장히 셌고 그 구애의 그런 그 마음도 엄청난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는 계속 아직은 단호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일화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일단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숙제를 안 한 상태에서 자꾸 숙제를 제출하려고 하면 그냥 빈 공책을 내는 거잖아요.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예. 내란을 일으켰고 그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이런 거 없고 선대위에 여전히 친윤 인사들 전부 다 포진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일단락이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부부와 절연해라 이런 것들을 선언해야지만 우리가 새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요구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나 또 자유통일당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냐면 부정선거 신봉자들입니다.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10여 년간 공백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부대들과 함께 지금 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집회에 계속 다니셨습니다. 예. 특히나 전광훈 목사와 함께 한 팀이 돼가지고 지난 동안 계속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국의를 만드는데 일조하신 분이에요.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대표까지 하셨고요. 예. 그러한 숙제를 그런 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완전한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합칠까 말까인데 그런 제안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또 다시 부담인 게 당원들이 지금 한 5만에서 10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예. 아마 돈을 내는 당원들은 4,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결집한 이유는 이준석에 대한 미래 가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너무나 극우적으로 움직이는 행태들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고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쫓겨난 그런 것에 이제 분개해가지고 지금 개혁신당의 당원들을 모여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자신을 위해서 모여준 바로 그 당원들을 뒤돌려 세우고 그냥 혼자 쏙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에 대한 비난도 본인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가 같이 개헌안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안 내용 중에는 지금은 5년 단임제인데 4년 연임제를 하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4년 중임제를 하자. 언뜻 보기엔 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연임제를 두고 장기 집권하는 거다. 마치 푸틴이나 그런 그 대통령처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연임제와 중임제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연임제라는 거는 연이어서 한 다음에 한 텀을 뛰면은 건너뛰면은 흔한 말로 퐁당퐁당을 하면 또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중임제라는 거는 한번 중임을 연이어서 한 다음에는 다시는 선거에 나설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3년 임기 단축을 하고 또 중임제를 하겠다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중임제라는 거는 한번 연임을 하더라도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고 계시는 연임제라는 것은 4년 연임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4년 연임이라는 거는 8년 단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8년을 한 다음에 한 번을 쉬었다가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한번 내세운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와 우리 김문수 후보의 중임제는 큰 차이가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독재 체제가 지금도 앞으로 입법 독재가 행정 독재로 이어질 것인데 앞으로 사법적인 권력까지 차지할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이 체제가 진행될지는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독재가 그렇게 이제 위협적이고 무섭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독주하실 때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오히려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헌법 128조 2항에 보면 이 헌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당의 대통령이나 이런 여기에는 구속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논외입니다. 예. 그 이후고요. 그리고 저 중임제냐 연임제냐 이것은 사실 큰 틀에선 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헌법을 공안하는 과정에서 이 연임제라고 하는 것은 단 1회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갈 거거든요. 예. 민주당인데 그동안 독재와 싸워왔던 그런 정당인데 한 사람이 8년 하고 그다음에 4년 쉬었다가 또 8년 하는 그런 헌법을 당연히 통과시킬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약간 억지로 지금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재명 후보의 안이나 김문수 후보의 안이 그대로 통과될 리는 없습니다. 예. 당연히 헌법 관련된 TF가 국회에서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결국 국민의 공감대가 가장 큰 안으로 결과적으로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냥 걱정이면 정말 이건 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것을 억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저희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14일에서 16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차기 대선 다자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0.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35.6%, 이준석 후보는 8.7%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결과는 직전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가 1.9%포인트 하락한 결과고 김문수 후보 4.5%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2.4%포인트씩 상승한 결과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시점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여론조사 시점이 지난주 수, 목, 금 이렇게 3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그런 변수,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의 여론에 대한 그 추격 여론,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조사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50%는 사실 인지도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있어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죠. 그 여론 유권자들의 심리가 지지율이 현재 매우 높은 후보에게 마음이 쏠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예. 그런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마음이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해 인지도라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고 예초에 이번 대선의 출발선상에서부터 두 후보의 격차가 컸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일극 체제에서 시작돼서 사실상 6개월 전부터 대선 체제를 준비해 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출발선상에서 출발한 지가. 그래서 100m 달리기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재명 후보가 벌써 50m 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계속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가 겨우 스타트 출발선에서 출발한 거였죠. 예. 어쨌든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변수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변수들이라든지 또 중도 지지층들에 대한 저희들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 각인을 시키고 있고요. 또 어제 TV 토론을 계기로 해서 김문수 후보의 어떤 진정성, 진명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권자들에게 소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짜 경제 정책들, 입으로는 실용을 외치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가는 부분들, 입으로는 기업 활동을 얘기하지만 기업 활동을 옥죄는 입법에 앞장서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대선은 말 그대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양자 대결 시 여론조사 결과를 또 보면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54.3% 대 40.4%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재명 후보와 또 이준석 후보를 붙여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51.4%, 이준석 후보가 30%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도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영 결집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만과 자만 이제 이런 것이 드러나는 순간 사실은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천천히 그리고 이제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선거 운동을 해나가자. 이것이 이재명 캠프의 기본적 이 속성이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번 선거는 명확합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종식시켜야만 다시는 독재의 어떤 뿌리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 복원.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정치가 망가지는 순간 사법이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치인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일정한 정책을 서로 딜을 하든 아니면 서로 어떤 주장을 해가지고 반쪽 양보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든 그것이 국민의 어떤 실익에 바로 부합되는 그런 쪽으로 결과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서로에게 악만 남고 싸움만 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굉장히 통합적인 행보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보수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지금 민주당에 다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하려고 하는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국민들께 좀 투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위해서 미국에 특사를 보냈는데 정작 이제 홍 전 시장은 프로필 사진을 파란색으로 바꾸면서 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어떤 의미로 보셨는지 좀 난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빨간색으로 바꿨대요. 몇 시간 있다가 또. 네, 그러니까 4시간 만에 예. 바꿨다고 합니다. 예. 그 사실 이번에 하와이로 간 김대식 의원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의 수행단장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제일 먼저 홍준표 경선 캠프에 합류해서 잠시만요. 저희가 설명 좀 해드리려고. 이게 그 페이스북에 오전에 바뀐 거거든요. 근데 오후에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다시 찍은 게 아니고 그냥 넥타이도 사진도 똑같은 사진인데 넥타이 색깔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색깔만 그렇게 네네.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김대식 그 단장인가요? 만나기 전후인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전후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 사실 저 하늘색 양복과 자켓과 네네. 하늘색 넥타이는 예. 이미 홍준표 전 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입던 옷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나니까 파장이 컸지 않습니까? 예, 예. 왜 파란색으로 바꿨냐? 네. 하늘색이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빨간색으로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김대식 의원단 이번에 수행단이 홍준표 전 시장께서 오지 말라 예. 이러는데도 가셨어요. 예. 그래서 홍 전 시장이 가면은 얼굴을 보면은 달라질 것이다. 이러고 또 사실 이번에 가시면서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 손편지를 쓴 절절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영 만리까지 찾아가서 홍준표 전 시장을 찾아뵙고 우리 당의 이 보수의 가치를 이 위기에 빠진 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함께 예. 고민하고 이번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일부 언론 보도에 보니까 어떤 그런 반응이 있으셨다 이런 말씀도 지금 속보로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예. 큰 보수 대통합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파란 넥타이를 다시 빨간색으로 이제 바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런 행보를 좀 어떤 의미로 보세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으신 분 같고요. 홍준표 시장이 이런 말을 했죠. 한 번 사기 당하면 사기친 놈들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사기 당하면 당한 놈이 바보고 세 번 사기 당하면 그때는 공범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말을 했는데 본인이 공범이 되기 위한 어떤 그 길을 택할지는 확실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행동을 반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처음부터 사실은 두 가지 목표였죠. 이 파견단이 간 것은 첫 번째는 어찌됐건 은퇴하고 탈당까지 했습니다만 예. 이번 선거를 위해서 반이재명 전선에서 우리가 노력하자. 그래서 선대위에 참여해달라. 이게 첫 번째 목표였을 텐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 하와이 땅에 있지만 앞으로는 별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입막음을 좀 시도하려고 예. 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전략 정도가 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홍준표 전 시장 역시도 본인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붙었을 때 여론 조작을 통해서 경선이 통째로 본인 스스로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결과가 나와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을 헌납을 했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 친윤 지도부, 쌍권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이 한덕수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나는 그런 경선판을 처음부터 만들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 후보자들에게 처음부터 한덕수에게 모든 걸 다 바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모욕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 또 찾아갔던 것은 또 세 번째인데 과연
과연 앞으로 어떤 발언을 또 하게 될지 어떻게 바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편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4차 공판 진행에 앞서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자 민주당이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사법부와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 오늘 민주당이 사진 몇 장을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건은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게 당시 한동훈 당시 그 검사와 수십 명의 검사들이 청담동에 있는 고급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래서 첼리스트가 폭로를 해서 큰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의혹인 것으로 드러났죠. 예. 그래서 지기현 판사도 오늘 재판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의혹이 제기되면은 재판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 이런 차원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고요. 그런 곳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예. 무엇보다도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평소에 삼겹살과 소주, 맥주 이런 것만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민주당이 그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두 장인가 세 장이 되는데 세 장이 각각 배경이 달라요. 실내 인테리어도 다르고 소파라든지 부위의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동석한 세 사람의 누군지 사진 지기현 판사의 얼굴만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조차도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집판사와 연관이 없고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냐. 또 대선을 앞두고 이런 마타도어 흑색 선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고 있고요. 이것은 지기현 판사에 대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입막음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결국 사법 테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법원이 이제 진상 규명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상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 테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판사가 접대를 받고 다니면 안 되죠. 그리고 윤리 이 감찰 내용에도 저런 곳에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판사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제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이 공방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데 가보지도 않았고 자기는 삼겹살과 소맥을 먹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 논쟁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또 사진 3장을 공개하면서 여러 측면에서의 어떤 주장을 또 내놨는데 다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정작용이라도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사법부라고 하는 게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판사는 저렇게 수백만 원어치의 술을 먹고 다녀도 되나? 얻어먹고 다녀도 되나? 이거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견제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 이 윤리감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왜 필요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분이 구속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도 너무나 불법적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이것을 그냥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비판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프 대 캠프 이충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수석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